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 한국은행 금융강좌를 맡게 된 조사국 국제동학팀의 오강현 과장입니다. 이번 주 강의 주제는 2020년 하반기 세계 및 국내 경제 전망입니다. 이번 강의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8월 말에 발표했던 경제 전망 보고서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그 전체 보고서는 저희 당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에 대한 목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목차는 첫 번째로 코로나19의 전개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 세계 경제 전망, 그리고 세 번째 국내 경제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전망에 앞서서 간단한 경제학적 상식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백그라운드 정보를 말씀드리는데 이번에는 코로나19 전개 상황을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이번에는 앞으로의 성장 흐름이 코로나19의 전개 양상, 그리고 이에 대한 정부의 정책 대응, 또한 가계라든가 기업 등 각 경제 주체들의 대응이 앞으로의 성장 흐름을 좌우할 것이기 때문에 본격적인 전망에 앞서서 이를 먼저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두 파트로 나눠서 진행이 될 텐데요. 첫 번째 파트, 그러니까 세계 전망 파트는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뒤에 국내 경제 전망 파트는 조사 총괄팀의 이용대 과장님께서 설명 주시겠습니다. 그럼 먼저 코로나19의 전개 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뉴스를 통해서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한번 전반적인 흐름을 짚어가는 차원에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은 국가별로 상이한 전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프는 중국이 나오지 않았지만 중국에서 2월 달에 먼저 퍼졌고요. 그 다음 3월, 4월에 이제 선진국, 미국이라든가 유럽에도 확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5월 달, 6월 달에 소강 상태를 보였다가요. 경제활동이 재개된 6월을 기점으로 해서 7월에 이제 다시 한번 재확산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경우에는 오히려 상반기 때보다 하반기, 그러니까 7월, 8월에 재확산될 때 신규 확진자 수가 규모가 더 컸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이제 주목해야 될 것이 이제 인도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인도라든가 브라질 같은 신흥국이 초창기에는 거의 확진자 수가 없다가 최근에 7월, 8월 들어서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프 자체는 지금 인구 100만 명당 기준으로 되어 있어서 인도가 굉장히 낮게 나오는데요. 이거 절대 규모로 보면 인도는 지금 거의 1일 확진자 수가 9만 명에 가까운,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증가 규모가 빠릅니다. 그래서 이제 인도라든가 브라질 등이 지금 최근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고요. 유럽도 마찬가지로 유럽은 한 5월, 6월 달, 7월 달까지 소강 상태를 보였었는데 8월에 이제 본격적으로 휴가철이 되면서 스페인이라든가 그리스, 그리고 영국 등에서 확산세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 이동 제한 조치 강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 지표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영어로는 이제 Effective Lockdown Index, 즉 ELI 지수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골드만삭스에서 이게 따로 산정을 한 건데 이 지수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코로나가 확산되었을 때 각국에서 이제 휴교라든가 직장 폐쇄, 공공 행사를 취소한다든가 대중교통을 중단한다든가 인적 이동을 제한하는 그런 정책 대응의 강도를 지수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가 확산되기 전에 전을 0으로 놨을 때 최대를 100으로 놓았고요. 이 지수가 올라갈수록 정책 대응의 강도가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초반의 양상을 보시면 4월달, 5월달에 코로나가 한창 확산되었을 때 각국은 이동 제한 정책의 강도를 빠르게 높였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점차 완만하게 이렇게 좀 줄이는 중인데요. 약간 특이점이 있다고 하시면 7, 8월에 지금 코로나가 다시 한번 재확산되거나 또는 인도 같은 데서는 빠르게 늘고 있는데 이동 제한 조치의 강도는 전반적으로 크게 강화되지 않고 비슷한 수준 유지하거나 오히려 완화 추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상반기 때 봉쇄 조치를 강하게 했다가 경제에 큰 피해를 봤기 때문에 아무래도 방역도 중요하지만 또 경제도 역시 중요하기 때문에 이동 제한 조치의 강도를 과거만큼 강하게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경제적 측면에서 이동 제한 조치가 좀 더 의미가 있는 게 2분기 GDP와 ELI, 아까 이동 제한 조치의 강도를 비교한 그래프인데요. 보시면 X축, 즉 ELI 지수가 강하게 갈수록, 즉 정책 대응을 강하게 할수록 성장률의 마이너스 폭이 더 크게 나타났습니다. 이동 제한 조치의 강도가 강했던 인도라든가 프랑스, 독일 이런 순으로 성장률이 안 좋게 나타났고요.
따라서 향후에 이런 경제적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코로나의 확산세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에 대응하는 정부의 정책 대응 강도도 경제적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그래프를 잠깐 보시면요. 우리나라는 3, 4월에 신규 확진자 수가 늘면서 그 정책의 강도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이후에 이제 소강 상태를 보이면서 안정적인 추세를 보이다가 8월에 다시 확진자 수가 늘고 그 정책 대응의 강도, ELI도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그럼 이제 코로나19의 전개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세계 경제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세계 전망 파트는 이제 세 가지로 나눠서 진행을 할 텐데요. 첫 번째는 세계 경제, 교역, 물가 이런 전반적인 개화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주요국 경제, 미국, 유로 지역, 일본, 중국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국제 유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계 경제입니다. 세계 경제에 대해서 전반적인 전망을 말씀드리면요. 완만한 회복 전망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무래도 그 1분기, 2분기 때 그 경제가 크게 위축되었다가 경제 활동이 점차 재개되면서 소비와 생산 부진이 완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는 경제 활동 재개의 양상에 따라서 지역별로, 나라별로 약간 다양한 모습을 보이는데요. 가령 중국 같은 경우에는 1분기에 크게 안 좋았다가 2분기에 빠르게 반등하고 지금 3분기부터는 양호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선진국 같은 경우는 2분기에 크게 안 좋았다가 지금 서서히 회복하고 있지만 중국처럼 빠르게 반등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역 및 물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역은 약간 경기와 거의 동행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교역은 지금 상품 교역을 중심으로 지금 크게 위축되었다가 다시 점차 회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그래프에는 지금 저희가 서비스 교역에 대해서 나오지 않았는데 서비스 교역이라고 하시면 쉽게 생각하면 관광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최근에 각국에서 출입을 통제하면서 그 관광이 크게 위축되었는데요. 점차 지금 출입 제한이 풀리고 있지만 여전히 심리가 많이 위축되었고 관광을 가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서비스 교역은 상품 교역과 달리 좀 회복 속도가 좀 더딜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물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물가는 지금 굉장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선진국은 거의 1%, 0%대에 가까운데요. 지금 워낙 수요가 안 좋은 상황입니다. 게다가 유가도 지금 낮아서 지금 굉장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향후에 수요 위축이 점차 완화되면서 오름세가 다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전반적인 개화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이번에는 이제 주요국, 미국이라든가 유럽 등 주요국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 지금 코로나가 빠르게 지금 늘고 있고 아직 진정되지는 않고 있는데 그래서 경제 활동이 재개된 5월 이후에 경제가 빠르게 반등했다가 최근에 다시 회복세가 다소 주춤한 모습입니다. 그 지표를 한번 보시면요. 산업 생산 같은 경우에는 5월, 6월 꾸준히 계속 회복되고 있었고 소매 판매도 늘다가 7월에 들어서 다시 좀 약간 둔화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지표를 다시 한번 보시면 오른쪽에 지표를 보시면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라고 있는데 이 제조업 지수도 크게 하락하였다가 7, 8월에 좀 회복이 되는 듯 싶었으나 8월에 다시 회복세가 다소 주춤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좀 중요한 게 지금 소비가 중요한데요. 미시간대 소비자 신뢰지수라고 해서 소비 심리를 나타내는 지표가 있습니다. 이 지표를 보시면 코로나를 전후로 해서 크게 둔화되었다가 아직까지 회복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즉 소비 심리가 아직 여전히 위축되어 있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향후에 이런 것들이 계속 구조적으로 이어진다면 회복세가 더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적극적으로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에 이 회복 기조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미중 갈등이 계속 심화될 가능성이 있고요. 또 연말에 또 미 대선이 있습니다. 이 대선 관련된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요인들은 경제 상방 또는 하방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 유로 지역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로 지역 하면 보통 이제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등이 들어가 있는 지역을 말씀드리는데요. 이 지역은 미국에 비해서는 개선 속도가 상대적으로 더딜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유로 지역 자체가 코로나 이전부터 거의 1%대에 가까운 낮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 위기가 터지고 나서 크게 위축되었다가 지금 다시 회복하고 있는 중이긴 한데요. 기본적으로 성장세 자체가 낮은 상태였기 때문에
향후에 그 코로나 사태가 약간 진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경제 자체를 끌어갈 수 있는 드라이버 요인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표상으로 보시면 지금 4월, 5월, 6월 가면서 생산이라든가 뭐 소비 지표가 좀 개선되고 있긴 한데요. 그 여기서 좀 주목하실 게 이제 PMI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이 PMI라는 게 뭐냐면 구매 관리자 지수라는 지표인데요. 있는 서베이를 통해서 전화보다 경기가 좋아졌으면 50보다 상회하고 전화보다 경기가 안 좋아졌다고 서베이를 하면 50보다 아래로 내려갑니다. 이 지표를 보시면 뭐 서비스 PMI 먼저 보시면요. 7월에 54.7로 빠르게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다가 다시 8월에 50.5로 크게 둔화되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기준치인 50을 상회하기 때문에 회복세 자체는 이어지겠지만요. 그 둔화폭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8월에 그 유럽 지역은 이게 휴가철이 되면서 그동안에 출입 이동 제한을 했던 것을 좀 많이 풀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그리스라든가 스페인에서 코로나가 다시 재확산되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약간 심리가 많이 위축된 측면이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른쪽에 이동 제한 조치의 강도를 보시면요. 3월, 4월에 그 강도가 굉장히 높게 올라갔다가 지금 최근에 완화되고 있긴 하지만 다시 그래프 보시면 살짝 다시 강화되는 모습입니다. 그 ELR 강도에 대해서 감이 혹시 가무잡기 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요. 그 ELR 지수는 기본적으로 0에서 100부터 지표가 있는데요. 그 이탈리아가 가장 높이 갔을 때 한 95 정도 갔었던 적이 있었고요. 중국이 한 85 정도까지 갔었습니다. 그리고 체감의 정도를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나라 정도 말씀드리면 우리나라가 한 4월 중순에 한 50좀 초반으로 갔었습니다. 그 정도 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일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은 사실 정기 지표가 좋지 않은데요. 1분기 마이너스 0.6% 전기 대비 성장률을 보였고요. 2분기에도 마이너스 7.8%의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일본은 사실 지표상으로 보시면 산업 생산이 6월, 7월 들어서 빠르게 회복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요. 그 소매 판매를 보시면 6월에 큰 폭으로 늘어났다가 7월에 다시 마이너스로 전환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일본은 그 7월에 코로나가 다시 재확산되면서 심리가 많이 위축된 측면이 컸고요. 저 심리 지표들 보시면 여전히 그 아직 회복이 안 된 상태입니다.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뭐 제조업 PMI, 서비스업 PMI 그리고 가장 중요한 소비자 태도 지수가 여전히 큰 폭의 그 코로나 때문에 큰 폭으로 위축되었다가 지금 회복세가 아직 더딘 상태입니다. 또 지금 일본 쪽에서 안 좋은 거는 또 도쿄올림픽이 취소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또 하방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기본적으로 일본은 지금 기업 및 가계의 심리 위축이 굉장히 큰 상태인데요. 아무래도 이런 것 때문에 더딘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보이고요. 뭐 아직은 이제 아베 총리가 이제 사임한 이후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저희가 전망에 반영하지 못하였는데 그러한 것들도 저희가 좀 계속 참고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중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은 그동안 말씀드렸던 다른 나라들과는 좀 이렇게 양상이 좀 다릅니다. 톤도 좀 다른데요. 중국은 기본적으로 다른 나라보다 양호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무래도 중국은 1분기에 다른 나라보다 먼저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크게 위축되었지만 또 빠르게 반등하면서 2분기에 거의 플러스로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거의 연간 기준으로도 유일하게 거의 주요국 중에 유일하게 그 플러스 성장을 유지하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장 아무래도 회복세가 좋은 거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이제 코로나 확산세가 빠르게 진정된 게 가장 크고요. 그 이후에 정부 주도로 이제 산업 생산, 즉 제조업이 조기 정상화가 빨리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산업 생산 회복이 전반적인 성장을 주도하였습니다. 또한 중국은 아직 소비는 여전히 안 좋긴 하지만요. 그 정부 주도 인프라 투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중국은 기본적으로 주택 건설이 그동안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긴 했었는데요. 이제는 인프라 투자도 늘어나면서 전반적으로 경기 부양을 좀 하려는 분위기입니다. 또 하나 말씀드릴 거는 수출이 좀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는데요. 그 주요국들, 뭐 미국이라든가 유럽 등의 경기 부양 정책이 생산도 있지만 대부분 소득 보전을 통해서 소비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 비중 수출이 높은 중국이 약간 긍정적인 영향을 받았는데요. 그 품목별 수출 기여도를 보시면 의료용품의 수출이 많이 늘어났고요. 또한 컴퓨터, 통신기기, 그 재택근무와 관련된 그 용품들의 수출이 많이 늘어나는 모습입니다.
다음 신흥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흥국 나라가 워낙 많아서 중요한 나라들 위주로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세안 5개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세안 5개국이라고 하면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베트남을 말합니다. 아세안 5개국은 기본적으로 전제 지표를 이렇게 전체를 총합해서 한번 보니까 지표상으로 봤을 때 4월, 5월, 6월 마이너스 폭이 줄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큰 폭의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고요. 수출도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소매 판매 역시 안 좋습니다. 그래서 내수 회복이 안 좋고 수출 부진이 지속되고 있어서 전반적으로는 경기 회복 속도가 좀 더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한 가지 긍정적인 뉴스 중에 하나는 대중 수출이 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중국이 지금 회복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대중 수출이 회복되면서 전반적인 수출 부진이 좀 개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인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도는 지금 다들 아시겠지만 봉쇄 조치가 6월에 완화된 다음부터 신규 확진자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최근에 일일 확진자 수가 9만 명에 가까웠는데요. 이거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증가 규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표도 안 좋습니다. 산업 생산이라든가 자동차 판매가 큰 폭의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고요. 수출 역시 안 좋습니다. 그리고 심리에 나타내는 PMI 지표도 역시 굉장히 안 좋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제 이러한 생산 및 소비 위축이 계속 이어질 경우에서 소비 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브라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브라질도 아까 인도랑 비슷한데요. 인도랑 좀 달리 지표상으로는 좋아 보입니다. 소매 판매는 6월에 플러스로 전환이 되었고 산업 생산의 마이너스 폭도 이게 빠르게 개선되고 있습니다. 또 PMI도 보시면 제조업 PMI가 58.2로 굉장히 좋습니다. 물론 이제 서비스업 PMI가 안 좋은데요. 아무래도 확진자 수가 거의 여기는 4만 명 가까이 되는데 여기도 빠르게 늘고 있어서 경제 활동이 좀 둔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서비스업 쪽에 중심으로 좀 경기 회복이 좀 지각될 가능성이 있고요. 러시아의 경우는 좀 다른데 러시아는 이제 확진자 수는 많이 지금 줄었는데 지금 유가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유가가 많이 낮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유가에 따른 재정 수입이 감소하면서 전반적으로 경기 지표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국제유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러시아 언급할 때 간단하게 말씀드리긴 했는데요. 유가는 아무래도 물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전반적인 경기에 미친 영향이 크기 때문에 별도로 따로 구분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 동향 먼저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요. 코로나가 퍼지기 전까지는 배럴당 60불 정도를 유지하다가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래프에 보시면 WTI 기준인데 4월 중순에 마이너스로 간 적이 있었습니다. 이거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긴 한데요. 이게 큰 폭으로 떨어졌다가 5월, 6월에 반등하면서 지금 한 40불 내외에서 횡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5월 이후에 경제활동이 점차 재개되면서 석유 수요가 회복되고 있고요. 또 주요 산업국들, 즉 오펙들 주요 산업국들이 감산에 나서면서 공급 과잉 우려가 완화된 데 주로 기인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WTI가 마이너스를 보인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면요. 아무래도 보통 가격이 마이너스로 가는 경우는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이때는 아무래도 약간 좀 어려운 말이긴 한데 원유 선물과 좀 관계가 있는데요. 원유 선물 가격이 지금 현물 인수를 앞두고 그때 인도를 앞두고 이제 매몰이 되고 출회된 데 기억이 납니다. 선물 포지션이 청산될 때 거래 상대방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그때 마이너스 가격을 주고서라도 팔라고 하면서 그때 WTI 가격이 일시적으로 하루에 한 마이너스 가격이 간 적이 있는데요. 그 위에 다시 플러스로 더 난다긴 하였습니다. 생산량 주요국별 석유 생산을 보시면 아무래도 오펙이 지금 5월 이후부터 감산을 하고 있고요. 현재까지 감산 이행을 잘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적인 유가의 전망은 완만한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경기 회복과 좀 비슷한 결을 가지고 있는데요. 석유 수요가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요. 또 이제 오펙의 감산 이행이 잘 이행되면서 공급 과잉이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원유 재고가 지금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미국 원유 재고 왼쪽의 그래프를 보시면 여전히 지금 줄고는 있지만 여전히 지금 과거 5년 원유 재고 밴드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격이 오를수록 이제 산유국들이 또 생산을 늘릴 요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워낙 유가가 낮다 보니까 서로 감산 이행을 잘 지키고 있지만 향후에 유가가 오를 경우에는 다시 감산 이행 폭을 더 상회해서 생산할 요인이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점들이 향후에 유가 상승을 제약할 요인이 있고요. 최근에 주가가 하락하면서 유가도 같이 더군다나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위험 회피의 그런
자금 흐름에 따라서도 약간 유가 흐름이 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세계 경제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뒤에 있는 국내 경제 파트는 조다구 조사총괄팀의 이용대 관장님께서 설명을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내 경제 전망에 대해서 설명드릴 조사총괄팀 이용대 과장입니다. 앞서 오강영 과장이 세계 경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국내 경제 전망은 이제 다음의 순서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먼저 GDP 각 부문별로 전망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경제 성장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 저희 취업자 수와 같은 고용 상황에 대해서 저희의 전망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가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물가 상승률이 변해갈지 그 부분에 대한 전망을 설명드리고 마지막으로 경상수지에 대한 전망으로 저희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대외 개방도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출액 같은 경우는 명목금액 기준으로 GDP의 약 40%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고요. 근데 실제로는 변동성이 다른 지출 부분에 비해서 높기 때문에 저희가 대부분을 전망하는 것이 사실 국내 경제 전망하는 것에 굉장히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앞서 말씀드린 세계 경제 전망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그 전망을 기초로 해서 저희가 이런 전제치를 미리 설정해 두는 것이 국내 경제 전망 과정에서는 필수적인 요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세계 경제 성장률을 보시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올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글로벌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연간 성장률로는 저희가 2020년에 마이너스 4.1%를 기록할 것으로 전제를 하였는데 실제로 저희가 2019년이라든가 과거 3% 내외의 성장을 보였던 것을 감안하면 이러한 마이너스 4.1%는 정말로 안 좋은 수치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예컨대 미국이라든가 유로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폭이 정말 크게 나타났고 실제로 이 실질 경제 성장률이라는 것이 실질 개념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컨대 작년에 바나나를 100개를 생산했는데 올해는 96개밖에 생산을 못할 정도로 경제가 안 좋다 이런 것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앞서 오강영 과장이 설명드렸지만 중국 경제의 경우 비교적 다른 나라보다는 회복세가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연간으로는 그래도 플러스 성장을 할 것으로 그렇게 전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수출이나 수입에 영향을 미치는 세계 교육 부분인데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세계 교육이 가장 크게 타격을 입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연간 기준으로 또 실질 기준으로 마이너스 12.5% 감소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이 부분은 사실 재화와 서비스를 모두 포함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원유 도입 단가는 앞서 유가에 대해서도 설명드렸지만 올해 3, 4월 중에 유가가 크게 하락했던 부분을 반영해서 올해 연간 원유 도입 단가를 43달러까지 낮춰서 조정했고요. 점차 상승하면서 내년에는 49달러까지 올라갈 것으로 전제하였습니다. 근본 국내 경제 전망에서 특기사항은 저희가 코로나19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매우 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시나리오를 상정해서 그에 기반한 전망을 수행했다는 점입니다. 지금같이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는 향후에 불과 1개월 뒤에 확산세가 어떻게 변할지 각국의 이동 제한 조치가 어떻게 변해갈지에 대해서 가늠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불가피하게 국내 경제 전망 과정에서 국내외 코로나 확산과 이동 제한 조치와 관련한 시나리오를 설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선 글로벌 경제 측면에서는 최근 우리가 미국이나 러시아나 인도, 유로 지역에서 볼 수 있듯이 각국에서 다양한 양상으로 코로나 확산이 전개가 될 것으로 보았는데 그 결과 내년 중반 이후에는 점차 확산세가 진정될 것으로 우선 보았습니다. 또한 우리 경제 전망가 무엇보다 중요한 경제 전망 측면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은 각국의 이동 제한 조치인데요. 향후에는 코로나 확산세 지속에도 불구하고 이동 제한 조치는 점차 완화되면서 결과적으로 내년 하반기 중에는 세계 경제가 코로나19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전제하였습니다. 또한 국내 경제 측면에서는 최근 코로나19가 재확산된 점을 감안하였습니다. 지난 2월달, 3월달, 4월달에 국내에서 코로나 확산이 크게 진행이 되었었는데 근본의 수도권을 중심으로 발생했던 코로나19 재확산도 그와 유사한 기간 동안 이루어질 것으로 보았고요. 이 코로나19 재확산이 진정된 이후에도 국지적으로 또 간헐적으로는 확산이 나타날 것으로
전제를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GDP 지출 부문별 경제 전망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경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민간 소비 부분입니다. 옆에 왼쪽에 막대 그래프, 노란색 막대 그래프에서 보시면 실제로 이 막대 그래프는 민간 소비가 어떤 장기 추세에서 어느 정도 이탈해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1분기에 이 막대 그래프를 보시면 마이너스 폭이 굉장히 크게 확대되었다가 2분기에는 다소 그 마이너스 폭이 줄어드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2, 4분기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성공적인 방역에 힘입어서 코로나 확산세가 비교적 잘 방역이 진전된 상황이었고요. 또 예컨대 5월달 같은 경우는 저희 정부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도 했고 그런 여러 이유로 인해서 저희가 민간 소비가 어느 정도 개선 흐름을 보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3, 4분기 들어서는 저희가 흔히 소비가 많고 휴가를 많이 떠나는 그런 기간 중에 집중호우가 장기화된 측면이 있었고 또 5월달, 6월달에 주로 지급이 되었던 긴급재난지원금도 어느 정도 소비자의 소비 지출이 완료된 측면도 있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코로나19 확산이 다시 나타나면서 어떤 민간 소비 측면에서의 개선 흐름이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를 종합해서 저희는 민간 소비가 당분간 개선 흐름을 이어가기는 하겠지만 그 속도는 당초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더딜 것으로 보았습니다. 우선 이 상반기 중에 취업자 수가 크게 감소하고 휴직자 수도 늘어나는 등 고용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그리고 자영업이라든가 그런 한계 부분에서 업황이 안 좋은 부분도 장기적으로 또 하반기에 가계소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았고요. 또 최근에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면서 소비 심리 개선도 어느 정도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았습니다. 또한 민간 소비에는 보통 해외여행, 저희 내국인의 해외 소비도 포함이 되는데 해외여행 같은 경우는 당분간 어느 정도 개선될 거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도 민간 소비 개선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보았습니다.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불확실성과 소비 심리 간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파란색 선으로 표시된 글로벌 불확실성 지수는 실제로 소비자 심리 지수와 매우 강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근본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서 서비스업, 특히 대면 서비스업에서 큰 타격이 발생을 했는데 지난 3월, 4월 달에 크게 줄어들었던 대면 서비스업 생산은 점차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2019년이라든가 그런 정상적인 수준보다는 크게 낮은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설비 투자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비 투자 부분에 대해서는 IT 부분과 비IT 부분으로 나눠서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IT 부분의 경우는 우리나라의 경우는 반도체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반도체의 경우 우리 반도체 제조업체가 비교적 다른 나라에 비해서 기술력이 매우 높은 수준인 상황이고 또 그 기술 격차를 유지하기 위한 투자도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실제로 저희가 주로 수출을 하고 있는 메모리 분야 이외에도 비메모리 반도체에서도 저희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부 차원이나 기업 차원에서 장기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의 전략적 투자도 현재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IT 부분에서는 개선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OLED와 같은 디스플레이 쪽에서는 아무래도 설비 투자가 쉽게 개선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예컨대 이 OLED를 수요하는 휴대폰이라든가 이런 IT 기기 전반의 산업이 글로벌 경기가 워낙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개선이 본격화하기 전까지는 아무래도 영업이익이 크게 나기 어렵고 이 부분은 공격적인 투자를 어렵게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왼쪽 그래프에서 보시면은 설비 투자는 지난해부터 계속 갭률이 마이너스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다만 이제 우측 그래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반도체 제조용 장비 매출, 즉 우리 반도체 제조업체가 제조용 장비를 사오는 경우 이게 바로 설비 투자에 잡히는데 이 부분은 비교적 2020년과 2021년에 양호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BIT 부분 설비 투자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부분이 바로 BIT 부분입니다. 흔히들 우리가 말하는 기간 산업, 예컨대 뭐 자동차라든가 석유화학이라든가 기계, 철강 이런 부분이 바로 이 부분에 해당되는데요. 실제로 글로벌 경기도 안 좋았고 국내 경기도 부진하면서 업황이 크게 안 좋았고 이 부분 사실 이런 기간 산업의 경우 노후 설비를 계속 개선해 가면서 투자를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현재는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왼쪽에 있는 그래프에서는 각 업종별로 기업의 투자 심리를 나타내고 있는데 상반기 중에 글로벌 경기가 워낙 안 좋았던 자동차의 경우 초록색으로 표시된 자동차의 경우 기업의 투자 심리가 크게 악화됐던 점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국제 유가도 크게 하락해서 석유 정제라든가 그다음에 글로벌 경기에 영향을 크게 받는 금속 부분에서도 설비 투자 지수 BSI가 크게 악화됐었고요. 다만 내년에는 이런 정기적인 유지 보수 투자라든가 어떤 노후 설비 개선 투자가 그동안 미루어졌던 투자가 개선되면서 올해보다는 좀 더 나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석유화학이나 철강과 같은 그런 해당 제품을 사용하는 전방 산업이 여전히 부진한 상황에서는 이 경우에는 신규 투자가 제약될 수 있다고 보았는데 실제로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비교적 BIT 부분에 비해서는 IT 부분에서 설비 투자가 빠르게 올라가는 것으로 저희가 전망하였다는 점을 아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건설 투자 전망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건설 투자 같은 경우는 주거용 건물부터 말씀드릴 필요가 있는데요. 실제로 왼쪽의 그림을 보시면 빨간색 선으로 표기된 부분이 누적 착공 면적의 전년 대비 증가율입니다. 실제로 이제 건설 투자 같은 경우는 해당 분기 또는 해당 연도에 바로 그 건설이 완료되는 게 아니고 착공이 들어가게 되면 이제 수년간에 걸쳐서 건설 투자가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2016년이라든가 2017년 과거에 신규 착공이 부진했던 경우에는 지금까지도 그게 누적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이 그림에서 보시면은 저희 누적 착공 면적이 2018년부터 계속해서 마이너스 감소세를 보여왔고 최근까지도 또 내년까지도 감소세를 지속하는 상황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이 저희 주거용 건물 투자를 계속해서 제약할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비주거용 건물 같은 경우는 보통 오피스라든가 상가 뭐 이런 부분을 의미하는데 그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가장 크게 타격을 입은 부분이 바로 이 비주거용 건물로 보시면 되고 실제로 공실률을 보시면 이 빨간색 막대가 가장 최근 공실률인데 최근 들어서 점차 계속 상승하고 있다는 점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실률이 많이 날 경우에 어떤 뭐 건물주라든가 이런 투자자 입장에서는 건물을 상가를 새로 짓는다거나 이런 부분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소극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비주거용 건물 역시 업황투나 영향으로 투자가 부진한 상황이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토목의 경우는 이 부분은 정부 SOC 예산이라든가 어떤 정부의 균형 발전 프로젝트라든가 이런 영향을 많이 받는 부분인데 비교적 상반기에는 예산 지출이 많이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로서는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를 종합해 봤을 때 건설 투자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마이너스 즉 감소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았고요. 건물 건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업황 부진이라든가 또 주거용 건물 착공 면적이 안 좋았던 그런 부분의 영향으로 당분간 마이너스 폭을 지속하다가 내년에 가서는 부진이 점차 완화될 것으로 그렇게 보았습니다. 실제로 건설 투자 같은 경우도 2019년, 2018년에 큰 폭의 마이너스를 보였는데 이 부분이 앞으로는 점차 개선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품 수출 부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 한국 경제 같은 경우에는 대외 개방도가 워낙 높기 때문에 수출이 약 40%를 차지하고 있고 변동성도 굉장히 큰 부분입니다. 실제로 글로벌 경기가 2, 4분기에 크게 안 좋아지면서 저희 수출 금액 측면에서 통관 수출 금액은 2, 4분기에 마이너스 20%를 기록할 정도로 크게 안 좋았거든요. 다만 이제 7, 8월에 들어서는 마이너스 10% 정도로 감소폭은 줄어들었는데 여전히 부진은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체 수출에서 어떤 부품과 같은 중간지 수출이 많은 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자동차
주요 메이커가 뭐 미국이라든가 인도라든가 유럽에 현지에 생산 시설을 갖고 있으면 그쪽으로 우리가 부품을 수출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중간재 수출이 우리 수출의 거의 70%, 80%를 차지하고 있는데, 실제로 2, 4분기에 보면 전 세계적으로 유로 지역이나 미국 지역에서 그 자동차라든가 이런 생산 시설 가동 중단이 발생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품 수출이 크게 감소를 했었고, 실제로 우측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자동차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자동차 부품 수출이 2, 4분기 중에는 거의 50%에서 60% 정도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한 점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 들어서는 아까 세계 경제 전망 설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중국 경제가 비교적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왼쪽 그래프에서 보시면 파란색 점선으로 표기된 대중국 수출이 비교적 양호한 속도로 회복되고 있다는 점을 아실 수 있습니다. 다만 초록색으로 표기된 중국을 제외한 신흥국 또 선진국 같은 경우는 아직 우리 수출이 회복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안심하기는 이르다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종합해서 봤을 때 저희 상품 수출은 점차 하반기 이후에도 개선될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그 빠른 개선은 사실 어려운 상황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글로벌 코로나19 확산세도 적지 않은 상황이고 또 특히 우리 수출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 경기도 회복 속도가 빠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수출에서 반도체의 경우 약 15에서 20%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경우는 사실 독일 수출에서 자동차가 20%를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거의 독일로 말하면 자동차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반도체 경기라는 게 사실 저희 메모리 반도체, D램이라든가 낸드 플래시가 주로 들어가는 휴대폰이라든가 PC에 대한 글로벌 수요가 아직은 되살아나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반도체 경기가 언제 다시 반등할지에 대해서는 조금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사실 지난해 반도체 경기가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저희 수출에 매우 부정적 영향을 미쳤고요. 실제로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2017년에 크게 늘어났던 통관 수출이 2019년에 들어가서는 크게 감소를 했고 사실 하반기에 들어가서는 미중 무역 갈등 또한 주된 부정적 영향으로 작용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올해 반도체 경기가 언제 회복되느냐 또한 저희 수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를 종합해서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2020년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1.3%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경기는 점차 개선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지만 최근에 나타난 코로나19 재확산과 같은 그런 여러 리스크 요인 때문에 그 개선 속도 자체는 당초 전망보다는 더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2019년에는 GDP 성장률이 2.0%를 기록을 했었고요. 지난 8월 전망에서는 저희가 올해 성장률을 마이너스 0.2%로 전망을 했습니다. 그거에 비해서는 저희가 근본 전망 시에 GDP 성장률을 상당폭 하향 조정한 건데 실제로는 2, 4분기 중에 저희 수출이 글로벌 경기 둔화로 인해서 당초 예상보다 상당폭 안 좋았고요. 그다음에 하반기에는 뭐 집중호우라든가 코로나19 재확산 이런 요인 때문에 당초 전망했던 속도보다 민간 소비가 빠르게 회복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본 측면이 작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민간 소비 같은 경우는 올해 연간 마이너스 3.9%를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았는데 이게 실질 성장률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정말 큰 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마 IMF 외환위기 이후로는 가장 큰 마이너스 폭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또한 상품 수출 또한 글로벌 경기가 워낙 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큰 폭의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고 특히 여기서 언급은 안 되어 있지만 서비스 수출도 매우 부진한 모습을 계속 보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내년에 가서는 글로벌 경기가 어느 정도 개선이 되면서 우리 수출이 늘어나고 또 국내에서 코로나 확산세도 다소 진정이 되면서 민간 소비도 개선될 것으로 보고 저희 GDP 성장률은 2.8% 정도로 반등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이러한 성장 경로에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뭐 저뿐만 아니라 다들 기대하고 계시겠지만 코로나19 백신이라든가 치료제가 조기에 개발된다면 이 부분은 우리 경제 성장률을 저희가 전망한 것보다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상방 리스크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최근에 여러 업체 개발 경과라든가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조금 더 두고 보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경제와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중국 경제의 경우 최근에 미약하게나마 성장세가 확대가 되고 있는데 경제가 본격적으로 회복이 됐다면 우리 수출을 늘리는 요인이 될 수도 있고 글로벌 경기 회복에도 도움이 되면서 우리 성장의 상방 리스크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최근 정부가 4차 추경을 통해서 가계에 대한 소득 지원이라든가 소비 지원 정책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그 대책의 효과가 하반기 중에 저희 예상보다 크게 나타난다면 그 또한 저희 성장률을 다소 높이는 그런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무엇보다 큰 하방 리스크는 역시 코로나19의 재확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최근 수도권 사례에서도 보았지만 언제든 긴장을 늦출 경우 코로나19가 다시 확산이 될 수 있고 또 그거는 비단 국내 경제뿐만 아니라 국외 경제에서도 세계 경제에서도 언제든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절대 간과할 수 없는 그런 하방 리스크로 볼 수 있고요. 사실 그 때문에 저희가 근본 국내 경제 전망을 하면서 특정한 시나리오에 기반해서 전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 수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반도체의 경우 글로벌 경기 부진이 생각보다 장기화될 경우에는 저희 수출 회복이 더 느려질 가능성도 있고요. 또 작년 같은 경우 미중 갈등이 주로 이제 무역 부분에서 이제 갈등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사실 저희 수출이라든가 글로벌 교역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이 미중 갈등이 사실 무역 부분으로만 한정되지 않고 어떤 정치, 외교, 군사 부분으로까지 전면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홍콩 사태도 있었고 또 양국의 자국 소재 영사관을 폐쇄한다거나 또는 남중 국해에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다거나 이런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또 미국은 현재 11월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양국 간 갈등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불확실성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그래서 갈등이 심화된다면 저희 교역이라든가 글로벌 경기 측면에서 하방 리스크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오른쪽 부문별 순성장 기여도를 보시면 작년과 재작년까지는 사실 내수와 수출 모두 어떤 성장에 큰 기여를 해왔는데 올해 수출이 큰 폭의 마이너스를 보이고 내수 기여도도 거의 0 수준까지 내려가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 이 부분은 내년에 가서 코로나19 확산이 어느 정도 진정이 되면 다소 개선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고용 상황에 대한 저희 전망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초에 코로나19가 크게 확산되면서 저희가 3월달, 4월달, 5월달까지만 해도 취업자 수가 크게 감소하고 고용 상황이 크게 악화되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로 왼쪽 그래프의 파란색 막대 부분을 보시면 이 부분은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 수 증감 규모를 나타내고 있는데 사실 잘 마이너스가 나타나지 않는 숫자입니다. 하지만 올해 들어와서는 큰 폭의 취업자 수 마이너스가 발생을 했었고요. 다만 5월 이후로는 국내에서 감염병 확산세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됐고 또 국내 내수 소비라든가 내수도 어느 정도 개선이 되면서 감소폭 자체는 현재까지도 축소되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까지는 불확실성이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저희가 상반기에 수출이 매우 안 좋았기 때문에 어떤 제조업 쪽에서는 이 고용 부진이 어느 정도 시차를 두고 하반기에 나타날 수도 있다는 점을 저희가 보고 있고요. 실제로 우측의 그래프를 보시면 주요 산업별로 취업자 수 변화를 나타내고 있는데 코로나19가 확산이 되었던 2월, 3월, 4월 들면서 바로 서비스업과 건설업 같은 경우는 취업자 수가 크게 감소한 것을 보실 수 있지만 제조업 같은 경우는 그보다는 비교적 완만한 속도로 취업자 수가 줄어들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거든요. 사실 이 부분은 저희가 하반기에도 고용이 어떻게 변해갈지는 좀 더 추이를 지켜봐야 될 부분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감안할 때 저희는 고용 상황은 당분간 부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고 취업자 수도 감소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계속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이 저희
대면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한 전체적인 서비스업 고용 개선을 지연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고, 또 저희가 마치 마스크를 쓰는 게 익숙해진 것처럼 이러한 사회적 거리두기 자체가 우리 생활 속에서 일상화가 된다면 어떤 서비스업의 빠른 개선은 당분간 쉽지 않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렸듯이 수출 부진의 영향으로 제조업 고용이 불안할 가능성도 있고요. 그다음 건설업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건설 투자와도 관련이 있는데 업황 부진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취업자 수가 개선세를 나타내기가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를 종합해서 봤을 때 저희는 2020년에 취업자 수가 지난해 대비 14만 명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지난해에는 30만 명 늘어났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 13만 명 감소는 매우 큰 감소폭이고요. 코로나19의 국내 확산으로 사실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업률의 경우 작년에 3.8%를 기록하였다가 올해는 최근 고용 상황을 반영해서 다소 상승할 것으로 보았고, 내년에 가면은 실업률이 점차 예년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물가 상황에 대한 저희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사실 임금 상승률 측면에서 보면 지난해보다 다소 낮은 것이 사실이고요. 또 코로나19가 연초부터 확산되면서 수요 측면에서도 물가 하방 압력이 계속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정부의 무상교육이라든가 이런 그 소비자의 지출 부담을 낮춰주는 그런 정책이 계속 이어졌기 때문에 어떤 수요 측면, 공급 측면에서 모두 물가 하방 압력이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왼쪽에 그래프를 보시면 파란색 선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년 동월 대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는데, 금년 5월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3%를 기록할 정도로 크게 낮아졌다는 점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7, 8월 이후에는 사실 장마가 길었던 그런 요인 때문에 농산물이라든가 축산물이 공급 차질이 있었고, 그쪽에서 가격이 좀 오르면서 소비자 물가가 최근 들어서는 8월 들어서는 0.7%까지 상승을 하였습니다. 실제로 오른쪽에 그래프를 보시면 이제 각 연도별로 7월 중에 농산물 가격 상승률을 보여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빨간색으로 표시된 올해 7월 중 농산물 가격 상승률은 예년에 비교해 보았을 때 비교적 높은 수준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를 감안했을 때 저희는 2020년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0.4%를 기록을 하고 2021년에는 1.0%를 기록을 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유가 수준이 지난해보다 상당폭 낮은 수준에 있고요. 저희가 원유를 어차피 생산을 못하기 때문에 주로 원유를 도입을 하는데, 이 부분은 우리 생산 원가라든가 단순히 휘발유 가격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가격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고요. 또한 코로나19 확산이 아직은 진정세를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수요 쪽 물가 압력은 올해 연말까지도 저조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정부 정책 측면에서의 물가 하방 압력도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0.4% 수준의 비교적 낮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내년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원유 도입 단가 전제치에서도 보실 수 있지만, 올해 원유 도입 단가가 43달러에서 내년에는 49달러로 올라갈 것으로 보았고요. 그 다음 경기가 점차 개선되면서 수요 측에서는 아무래도 물가 상승 압력이 조금 더 높아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0%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최근 들어서 계속 기상 여건이 안 좋았기 때문에 상방 리스크로는 농축수산물 가격 오름세가 확대되는 부분을 들 수 있고, 경기가 조금 더 빠르게, 저희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이 된다면 수요 측면에서는 물가 상승 압력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하방 리스크로는 당연히 저희 코로나19 장기화를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경기 둔화가 장기화된다면 물가 상승률도 그에 맞춰서 낮은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고, 또 국제 유가도 아주 최근 들어서는 또 그 최근 약간 변동성이 커지기도 했는데, 유가가 다시 하락한다면 이 부분 또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높아지는 것을 제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상수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상수지는 주로 상품 수지를 중심으로 큰 폭의 흑자를 그동안 기록을 해왔거든요. 예컨대 2014년, 2015년에
국제유가가 크게 하락하면서 저희 원유 도입 단가가 크게 낮아지고 그 결과 수입이 줄면서 상품 수지에서 큰 폭의 흑자가 났습니다. 그래서 많이 날 때는 1,000억 불, 900억 불 정도의 경상수지 흑자도 기록을 했는데 이 부분이 사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경상수지가 600억 달러 흑자, 상품 수지는 769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이제 올해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글로벌 경기가 워낙 부진한 상태이기 때문에 연간 기준으로는 상품 수지가 640억 달러로 줄어들 것으로 저희가 예측을 했고요. 다만 서비스 부분, 서비스 교육 같은 경우는 다소 아이러니이기도 한데 서비스 수지 적자는 개선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사실 서비스 수지라는 것이 어떤 부분이냐면 저희가 내국인이 이제 해외여행을 간다거나 외국인이 여행을 온다거나 또는 저희가 어떤 데이터를 사용하거나 지적재산권을 사용해서 로열티를 지급하거나 이런 부분이 다 서비스 교육이 잡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올해 들어와서 다들 아시겠지만 저희가 국내외 여행이 굉장히 어려워진 것이 사실이고 내국인 여행객이 해외에 가서 쓰는 돈이 굉장히 크게 줄어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결과 이제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서비스 교육 자체가 크게 위축이 되면서 서비스 수지의 적자폭 자체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230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던 서비스 수지가 올해는 170억 달러 적자로 그 적자폭이 줄어드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경상수지는 내년에 가서는 올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았는데 상품 수지는 개선되고 서비스 수지는 다시 다소 악화되는 것으로 전망을 하였습니다. 예, 이것으로 국내 경제와 세계 경제에 관한 오늘 경제 강좌를 마치고자 하는데 무엇보다 저희 근본 전망을 봐주실 때는 최근에 불확실성이 워낙 높아졌고 그런 부분을 저희가 감안해서 어떤 특정한 시나리오를 설정하기도 했고 여러 상하방 리스크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함께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저희 금요 강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